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자유한국당이 1차 인재 영입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신뢰에 대한 말씀인지 모르지만 국민인권센터 소장은 3,000교육대 한번 교육을 받아야 청년들에게, 미래 세대에게 공정한 그라운드 그리고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유한국당 영입이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 그리고 백경훈 청사진 대표였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죠. 한국당 현역 절반 이상 물갈이한다고 선언했던 신상진 신정치혁신특별위원장, 잠시 후 만나봅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이어갔습니다.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11분의 단독 회담을 가졌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요? 양으로 승부하는 정치 TMI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열정이 있어야 혁신이 가능한 것이고 책임감이 있어야 또 안정이 가능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프로게이머 출신이자 유튜버, 사회운동가인 황희두 씨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황희두가 누구인지 관심입니다. 3부에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에서 3주째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4부 여론조사 결과를 보는 민심은 숫자다 코너에서 자세히 분석합니다. 11월 4일 월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해보죠. 자유한국당 1차 인재 영입 명단에서 제외된 박찬주 전 대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잘 살피겠다면 재고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실제 영입 명단에 포함될지 여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한국당 안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위위원장 맡고 있는 신상진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자유한국당에서 신정치혁신특위위원장도 맡고 계시고 지난번 저희하고 인터뷰도 했었는데 사실 요즘 한국당 관련 뉴스가 좋은 소식이 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과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위원장님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요즘에 표창장 수요라든가 트랙 가산점 발언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좀 여러 가지 좀 국민 공감에서 좀 부적절하죠. 그래서 좀 당의 좀 혁신이라면 이제 당내 어떤 좀 민주적 어떤 의사 결정 과정이라든가 또 어떤 그 인적 쇄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다양하게 좀 추진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좀 걸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인재 영입 문제가 이제 터져 나와가지고 그래서 조금 좀 요 인재 영입 문제였던 거는 또 좀 사람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나 인사 검증 이런 걸 제대로 우리 야당으로서 장관 인사청문회 인사 검증도 아니고 그래서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또 그런 것들이 부족하게 진행이 되고 좀 민주적 절차 충분한 의견 수렴이 안 되면서 조금 좀 좋지 않은 모습으로 좀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고쳐 나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언론에서는 헛발질이다 연일 이런 표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황교안, 나경원 투톱의 리더십이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정무적 판단이 부족한 거 아니냐, 전략적 부분이 모자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거긴 혹시 동의하십니까? 예, 좀 보면 좀 정무적 판단인 게 국민들과 어떤 소통 공감하는 그런 것 속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 정무적 판단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 같은 사람도 그런 문제를 지적했던데 하면은 황교안 대표가 이거 내부 총질 아니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당대표로서는 아마 당이 자꾸 이러저런 어느 구설에 휘말리는 걸 걱정하시겠죠. 그래서 아마 그 대여투쟁도 민주당 또한 문재인 정부의 좀 여러 패스트트랙 강행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경제 실정이나 이런 데 대해서 일사불란하게 전열을 가다듬고 싸워야 되겠고, 또 공천 앞두고 총선 앞두고 여러 가지 좀 전열을 가다듬어야 되는 당대표로서의 입장에선 걱정돼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좀 더 합리적 지적이라면 좀 충분히 좀 수용하는 그런 좀 태도와 자세가 있었으면 더 좀 이렇게 국민 신뢰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인재 영입을 많이 기대했을 텐데요. 지난 2016년 총선이었죠. 어쨌든 민주당의 인재 영입은 참신했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인재 영입이 과연 참신했느냐 이런 지적이 하나 있겠고, 또 하나 황교안 대표가 인재 영입할 때 다른 의원들과 상의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혹시 그건 맞습니까? 글쎄 참신성에 있어서는 좀 너무 이게 박찬주 전 대장이나 또 청년 티오르 백경원 씨 얘기나 이런 부분이 너무 기대가지고 다른 한 6-7분의 각각의 그런 그 분야에서 경제 전문가 또 연금 전문가 이런 또 청년 스타트업에서 또 나름대로 성과를 올린 이런 좀 인재들이 좀 다 이렇게 뒤로 가려지고, 좀 박찬주 전 대장에 대한 문제가 너무 그 부분이 이슈가 돼가지고, 좀 이제 저희로서는 좀 안타깝고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근데, 그래서 인재 영입이 한 번에 이렇게 다 되지는 않겠지만, 좀 당에서 좀 더 한 템포 좀 한숨 쉬고, 좀 차분히 인재를 좀 더 충분히 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공천 이제 가까워오면서 우리가 좀 숨은 이렇게 히든 카드를 우리가 또 이렇게 내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정밀학적, 정무적 판단이 좀 더 세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황 대표가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인재 영입을, 이런 이야기는? 글쎄, 저는 당 지도부는 아닙니다. 제가 혁신위원장으로서는 특위위원장이죠.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어떤 논의가 어느 정도 범위에서 이것이 논의가 됐는지, 또 원래 인재 영입이라는 게 좀 일정 정도 보완이 유지될 필요도 있어요. 미리 명단이 나가고 하면 또 여러 가지 발표 전에도 혼란부터 생기니까. 그래서 또 본인들이 그걸 또 사전에 충분한 좀 없이 이게 공개되기를 원치 않는 또 영입된 인사들도 있고, 그래서 좀 약간의 좀 보완은 유지되겠지만 이번 경우엔 좀 너무 이게 의견 수렴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죠. 의견 수렴이 좀 부족했다. 그리고 그 의원님 방금 박찬주, 백경훈에게 너무 집중돼 있었던 게 문제였고 히든 카드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편으로는 그동안 계속 그 이름이 오르내렸던 사람들, 자유한국당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만 그 인정이 돼서 새로운 인물이 보이지 않았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진숙 씨도 그렇고 김영하 교수도 그렇고. 그런 점이 하나의 정무적 판단이 좀 더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청년이면 청년을 전면에 내세워서 1차 영입은 청년을 우리가 당에서 정말 흑수저로서 또 여러 가지 청년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고 거기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미래 세대 청년을 쫙 포진을 해대거나 이게 좀 어떤 임팩트 있는 인재 영입에 그런 게 계획이 적었던 게 아닌가 생각해서 아쉽죠, 저로서. 혹시 의원님도 인재 영입 청거 같은 거 하십니까? 추천이라든가. 저는, 잘 못했어요. 좀 더 찾고 있는 중이고, 본인이 고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또 너무 또 나서서 또 정치 내년 선거 나오려고 또 너무 또 이렇게 나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시간을 좀 가지고 생각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동안. 알겠습니다. 인재 영입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고 다른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찬주 전 대장 어쨌든 그 최고위원회에서 반대가 심해서 영입을 안 하기로 했는데 황교안 대표는 아직 미련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황교안 대표께서는 이게 아마 본인하고 아마 이제 영입 과정에서 나눈 이야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본인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당내 의견이나 아니면 또 오늘 또 박찬주 전 장관의 또 그런 기자회견 내용 중에 국가 안보와 또 국방 전문가라서 해가지고 탁월한 식견과 또 이 국방 문제를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이 많이 가는데
이제 좀 이렇게 부적절한 발언들이 좀 일부 있어서. 예. 네, 그런 데 대해서 좀 우리 당에서도 좀 아마 또 신중한 검토를 아마 앞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좀 검토가 더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좀 굳이 저는 인재 영입의 어떤 명단에 박 전 대장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 그분이 이제 사실은 평생 군에서 이말 국방안보 전문가로 저희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분이거든요.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은 좀 굳이 당에서 이렇게 논란이 된 현재의 마당에서는 예. 인재 영입의 케이스 말고 다른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방안보 특위라든가 어떤 중요한 그런 일을 맡겨서 전문적인 식견을 마음껏 당과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저희가 모셔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영입이란 게 꼭 국회의원 출마는 아니니까요. 예, 꼭 인재 영입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인재는 아니고 할 일이 능력 없는 사람들은 예,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공감, 국민의 어떤 공감과 감동을 던져주는 그런 인재 영입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재 영입 이야기는 끝내고요. 총선 이야기 좀 해보죠. 지금 신정치혁신특별위원장이기도 하니까 현역 의원 물갈이가 아무래도 큰 관심사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민주당에서는 4명 중 1명이 교체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국당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민주당은 말하자면 25% 정도 아마 물갈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예전 총선 때도 보면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30-40% 많을 때는 50%까지 그렇게 물갈이가 된 적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당에서는 혁신위원회 이 안으로 확정은 안 됐지만 그 안으로 정치 신인을 50% 가산점 주는 등 해서 저희는 물갈이 폭은 최대 시스템으로 해서 예. 룰에 입각해서 해서 한 50% 정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공천 혁신위원회 아니었고요. 예. 그것이 이제 확정 단계를 거쳐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우리 20대 국회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여러 가지 총선 때 공천 때부터 가진 문제를 야기했고 또 우리 당의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한 상황이고. 예. 그래서 저희 당이 개선할 점이 사실 많은 정당이죠. 예. 트라우마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하려면 좀 물갈이랄까 같은 인적 쇄신폭이 좀 커야 된다. 예. 이런 부분은 공천 룰 혁신한 대로만 되면은 아마 민주당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인적 쇄신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결과는 두고 봐야 돼요. 예. 의원님 말씀처럼 지난번 총선은 진박 공천 때문에 졌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네. 50%를 물갈이한다. 실제로 이뤄진다면 상당히 획기적인 건데 이 현역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상당히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전략 공천이라는 미명하에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한 의원이 자기가 설득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서 말하자면 이렇게 그냥 갈아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예. 그런 식이라면은 승복 안 하고 더 큰 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공천 혁신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라든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룰에 입각해서 공정하게 또 좀 투명하고 공정하고 또 우리 또 국민 공천 배심원단을 과거보다 대폭 이제 보강을 해가지고 또 국민 참여라든가 또 경선의 어떤 공정성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면은 아마 승복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문제는 예. 진행이 공정치 못할 때 이제 그것이 공천 파열음이 나고 옛날 진박감대설처럼 예. 특정한 당권 가진 쪽에서 그때는 당권도 아니고 이제 청와대였었죠.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그럼 부작용이 덮고 물갈이 하려다가 당 전체가 이게 침몰할 수가 있겠다 이런 위험성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예. 시스템으로 정비하면 그런 우려는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죠. 최소화해야죠. 예. 오늘 의원님 인터뷰하면서 계속 정무적 판단 말씀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네.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정무적 판단, 전략적 선택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근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가 다시 이제 원상태로 돌아섰거든요.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조국 사퇴하고 저희가 좀 방심하고 좀 자만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대표적으로
또 청문위원들이라든가 수고하는 의원들이라든가 표창장 주고 뭐 하는 거는 아하. 정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나라 걱정하는 국민들이 또 불공정에 대한 분노한 국민들이 많이 그 여론을 또 언론에서도 많이 그 파헤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것이 이루어진 거지.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는 야당으로도 당연히 해야 될 한 건데. 예. 표창은 국민들이 받아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정론을 또 이렇게 펼쳤던 언론도 받아야 될 것 같고. 근데 좀 그런 게 아쉽고. 그래서 저희 그런 원인으로는 저희가 너무 좀 이 국민과 소통하는 또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걱정 우려를 해결하는 그런 아픔을 갖지 않은 자세가 부족했다. 그리고 또 너무 그런 데에는 영남권의 지지율이 상승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좀 이 당내 좀 이렇게 지도부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영남권 의원들의 어떤 국민 정서에 대한 수도권 같은 어려운 지역에 대한 정서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감안돼 있지 않지 않느냐. 이래서 저는 그 지지율이라는 게 워낙 그 오르내리락 하는 거지만 우리 한국당의 지지율이 이 좀 튼튼하지가 못한 상태입니다. 탄핵 사태 이후에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좀 뿌리를 깊게 내리는 그런 우리 내부 혁신이라든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좀 활동들을 전개하면서 하게 되면 그렇죠. 좀 국민 눈높이에 벗어나는 그런 비호감적인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자유한국당 이미지가 지금 현재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비호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도 있고 뭐 올드하다, 웰빙 정당이다. 총선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신정치 혁신 특위 차원에서라도 이런 당의 이미지를 바꾸려고 노력을 할 텐데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그 총선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 그 골수 지지층 이외에 이 중도층이랄까 또 부동층 거기에 대한 좀 그 공감할 수 있는 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또 당의 어떤 저 기득권 이미지, 웰빙 이미지를 좀 탈색하는 그런 좀 모습들을 꾸준히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공천 그 혁신안 중에 그 룰에 입각한 공정하게 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내놓고 또 저희 뭐 혁신안에는 이제 비례대표 비례대표 공천 그 회의의 회의록을 이제 공개하는 문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가 너무 그 짬짬이로 되고 당권에 아주 독식하는 그런 식 말고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비례대표도 공천하자 이런 측면에서 그런 혁신안도 들어가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당 지도부에서 잘 반영해서 추진되면은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위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이었고요. 저는 1부 순서 마치고 2부 정치 TMI 코너로 박정호 기자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굳이 몰라도 되는 정보들은 디테일은 빼고 양으로 승부합니다. 정치 TMI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태국 방콕에서 단독 환담을 했는데. 네. 오래 했습니까? 네. 오래 했어요? 11분 정도 11분 했거든요. 정도. 이게 이게 태국 가기 전에 일정이 잡혀 있던 건 아니었죠? 네, 아닙니다. 청와대는 사전에 계획된 만남이 아니었다고 밝혔는데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그 두 정상이 만나서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한일 양국 관계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런 원칙을 재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잖아요. 거기 그 회의 때문에 양 정상에 갔는데요. 사실 어제도 갈라 만찬에서 기념 촬영하는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그 내외가 만나서 김정숙 여사도 있었죠. 뭐 인사 나누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깜짝 회담은 아니고 11분이기 때문에 환담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좀 많은 얘기가 오갔습니다. 이 고민정 대변인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양 정상 간 만남이 오랜만에 이루어졌기에 대화로 한일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화를 통해 계속 이걸 논의해 가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가 계속 오갔다고 합니다. 그 두 정상이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으로 역대 최악을 치닫는 한일 관계 회복의 계기가 될지 이번 환담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기대가 되는데 사실 두 정상 간의 그 만남이 예상은 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괜찮을 수 있다. 예상은 됐어요. 왜냐하면 그 이낙연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를 전달했지 않습니까? 그 친서에 대한 일본 측 보도는 일본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 좀 많이 했었는데 예.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가 손을 먼저 내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도 뭔가 입장 변화가 있지 않겠냐라는 관측도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분간의 환담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좋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정상으로 재진입하려면 고위급 회담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급 협의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정상회담까지 상정한 거냐 그런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정확히 상정이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고위급 협의를 통해서 양국의 상황 문제를 풀어나가자 여기까지는 합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오늘 일본 언론에서는 변함이 없다. 아베 총리 생각은 이런 보도도 나왔고 우리도 1+1 제의한 것 그 이상 없다. 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맞습니다. 평행선으로 가는 건 아니고 그런 걱정도 됩니다. 네.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번 달 23일에 종료 예정이죠. 지소미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게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사실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이 만날 기회가 한 번 더 있었는데 예. 칠레에서 열리는 그 에이펙 정상회의가 취소가 됐습니다. 예. 칠레 그 시위 때문에. 그래서 이번이 두 정상이 만나는 그 외교 무대 지소미아 종료 전에 만나는 마지막 자리였는데 환담을 통해서 협의는 하고 대화하자라는 그 모멘텀이 마련됐기 때문에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19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양국의 뭔가 움직임, 고위급 협의가 있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정경록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회에 나왔어요. 거기서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서 우리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이야기 해보죠. 오늘 뜨거운 관심을 받은 인물이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었습니다. 기자회견 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그 취재하러 좀 많이 갔습니다. 기자들이 많이 갔는데 각 언론사에서 이 기자회견이 63빌딩에서 열렸어요. 예. 거기 갔다 와서 각 부스마다 그러니까 부스가 붙어 있어서 좀 들려요. 예. 다른 부스의 얘기가 한숨 그리고 헛웃음 이런 게 좀 많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기자회견 사실 그동안 불거졌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현장에는 기자들뿐만 아니라 보수 성향의 유튜브 방송 박 전 대장을 응원하기 위해서 군복을 입거나 태극기를 든 사람들도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쭉 했는데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병사들에게 감을 따게 했다라는 부분에서 많은 분이 남의 자식 데려다 부려먹느냐라고 하는데 오해다. 부려먹는 게 아니라 편제표에 나온 대로 임무를 수행한 거다라고 항변을 했고요. 또 군용품 냉장고 절도 의혹에 대해서는 군용품이 아니라 개인 냉장고 석 대다. 냉장고 하나, 냉동고 하나, 또 김치 냉장고 하나라면서 이 개인 냉장고 3개를 갖고 다니는 게 그렇게 안 좋은 일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시불이행 공관병에게 유배성으로 GOP에 공관병을 보냈다라는 의혹에 관해서도 공관병들이 매일 공관에만 있고 제가 출근하고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없으면 지루해했다. 그들이 전역해서 친구들 만나서 군대 얘기하면 도대체 우리 공관병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생각이 들었다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입 오는 공관병들은 일주일 정도 전선에 가서 북한군도 보고 분단 현실을 느껴보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전역해서도 떳떳하지 않겠느냐라며 GOP에 공관병을 보냈던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또 병사들에게 기독교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관병 뽑을 때 2가지 원칙을 세웠다. 비흡연자일 것, 그다음 기독교 신자일 것이었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와 같이 있으면 서로의 종교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나는 공관병들이 다 기독교 신자인 줄 알았다. 공관에 오기 위해서 병사들이 기독교라고 이야기하고 온 것이다. 나중에 아니라고 하니 굉장히 낭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 특정 종교를 기준으로 사람을 뽑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자회견 자체가, 그동안 불거졌던 의혹이 아니라
그걸 플러스 이 박 전 대장의 사고방식이나 생각에 대한 그걸 좀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자리도 됐습니다. 그 아들 왔을 때 바베큐 파티 공관병 시켰다. 그건 인정했다면서요? 네, 인정했는데요. 뭐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사진 속의 표정을 보면 공관병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같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아들 친구들이 공군 병사들이고 거기 여자 친구들도 왔다라면서 공관병들도 다 같이 파티를 한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음식은 내가 다 장반해줬고 나중에 거기 온 여자아이들과 우리 공관병들이 친해져서 서로 또 소통하고 지냈던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아니 지휘관의 자제와 그의 친구들이 파티라는 게 일반적인 일이냐 그것도 공관에서 물었더니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아하. 그러면서도 한 번 있었던 일인데 사회 통념상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그거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네요. 네. 예. 근데 그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공관병 갑질 폭로 사건을 처음에 폭로했었던 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네. 삼천교육대 가야 한다 이런 얘기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임태훈 소장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박 전 대장이 자신이 이제 알아서 임태훈 소장 삼천교육대 보내야 한다 뭐 이런 취지 얘기를 했거든요. 삼천교육대라는 단어를 아마 들어보지 못한 그런 젊은 기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뭐 확인해 봐야겠지만 참 21세기에 1980년대에 있었던 그 독재 시대에 있었던 군부 독재 시대에 있었던 그런 삼천교육대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좀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자유한국당 최고위에서 박찬준 대장 안 된다 이런 거부 반응이 있었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재영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황교안 대표는 여전히 미련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당 최고위원회 끝난 다음에 황교안 전 대표를 기자들이 뭐 따라가면서 물어봤어요. 여러 가지 질문했는데 모호하게 좀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찬주 전 대장이 곧 기자회견 한다는데 영입 관련한 당 입장이 달라졌냐 이렇게 묻자 황교안 대표는 저의 입장은 이전과 같다. 좋은 인재들이 당에 많이 들어오면서 국민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박찬주 전 대장이 1차 명단에 있다가 빠졌는데 언제 다시 발표할지 계획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자 좋은 인재들을 폭넓게 모시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겠다.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하게 좀 잘 살펴서 그렇게 시기와 범위를 판단하도록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박찬주 전 대장 기자회견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 황교안 대표가 뭐 좀 더 기다려보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박찬주 전 대장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게 아니냐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기자들이 지난주에 물어봤을 때 배제하는 게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반문하면서 배제라뇨. 귀한 인재, 귀한 분인데 뭐 이런 취지도 얘기를 했고요. 아직까지는 뭐 완전히 가능성을 제로로 만든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해보죠. 총선 기획단이 꾸려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총선 기획단이 오늘 꾸려져서 발표가 됐는데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총선 기획단 구성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윤호중 사무총장이 단장을 맡았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소병훈 조직부총장,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위원장 등 당합하게 인사 15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 여성위원장인 백혜련 의원, 장경태 청년위원장이 기획단에 합류를 했고요. 당내 초선의원으로 금태섭, 강훈식, 재윤경, 정은혜 의원이 합류했고 원외 인사로는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정청래 전 의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과 강선우 전 사우스 타쿠다 주립대 교수를 비롯해서 프로게이머 출신이자 사회운동가 그리고 진보 성향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황희도 씨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젊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뭐 15명 중에 여성이 5명, 청년이 4명으로 구성이 됐고요. 청년 중에서도 30대가 2명, 장경태 위원장하고 정은혜 의원, 그리고 20대 1명, 황희도 씨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그러니까 2030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인선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뭐 당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서 총선 기획을 열심히 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조국 정국 이후로 이해찬 대표를 향해서 쇄신하라 이런 요구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의총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의견 오고 갔습니까? 의총에서 뭐 자성론이 제기가 좀 됐어요. 근데 사실 톤은 지난번 이철희 의원과 표창원 의원이 이해찬 대표와 면담할 때 그
그 당시와는 조금 톤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 그 당시보다 톤이 좀 낮아졌다. 이렇게 평가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의총에서는 누구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게 아닌 당정청 모두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주로 했다. 이렇게 전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의총에서 당 쇄신 요구가 거센 만큼 당의 질서에 있는 쇄신과 깊은 성찰 이런 자성론이 제기됐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또 일부 의원들은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만 맡겨서는 안 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인식을 같이 했다라고 정 원내대변인은 말을 했습니다. 쇄신론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표창원 의원이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렇게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또 정 원내대변인은 불출마가 책임의 한 모습이라면 출마도 하는 모습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좋은 정치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조국 사태로 하락했던 당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논의도 있었는데요. 이 지지율 회복이 돼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 잘 해결된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와 질서 있는 쇄신해야 된다. 또 이런 발언, 경고음이 있을 때 제대로 알아채고 쇄신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도 인재 영입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의당도 인재 영입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데요. 국회에서 이병록 예비역 해군 준장의 입당식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 이자스민 전 의원도 영입했던데 네. 이자스민 전 의원은 새누리당 출신이고 맞습니다. 이번에 영입한 이병록 예비군 해군 제독은 또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네, 2017년 민주당 부산시 안보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과 민주당 국방안보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인물이죠. 네, 이자스민 의원은 전 새누리당 의원 19대 의원이고요.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사실 정당에서 쇄신을 보여주거나 뭔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인사입니다. 영입이고요. 총선 앞두고 어떤 인물을 간판으로 내세우냐, 어떤 인물을 먼저 영입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한국당 같은 경우가 비판 많이 받는 이유가 백경훈 대표나 그리고 박찬주 전 대장 이런 문제가 지적 많이 나오는 게 인재 영입을 잘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 다른 당에서 뿌리내지 못한 그런 인재들 영입하면서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다른 얘기 봅시다. KBS가 독도 헬기 사고 영상 논란에 대해서 결국 사과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독도 해상에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실종자 5명이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가 독도 헬기 동영상 논란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해명하고 사과를 했는데 아마 어제 보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KBS가 주말에 이 추락사고 직전 소방헬기의 비행 영상을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근데 이 영상 보도한 기사가 포털에 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독도 경비대 방보팀장이라고 주장한 네티즌이 KBS 영상 관계자 2분이 울릉도에 가지 못해 독도 경비대에서 하루 숙식했다.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헬기 진행 방향 영상을 제공하지 않고 촬영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 단독 보도 때문이었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정말 큰 충격이다. 평생 경찰 생활과 2년의 국토 수호 독도 생활에서 당신을 만나지 않기를 소망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달라고 했는데 KBS 쪽에서 우린 촬영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했다 이런 거예요. 예, KBS 입장도 또 다를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좀 촬영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직후 독도 경비대가 해당 직원의 휴대전화 촬영 사실을 알고 화면 제공해달라 요청했지만 이 직원은 본인이 찍은 화면 중 20초가량 되는 일부를 제외하고 곧바로 제공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니까 일부러 제외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빨리 제공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독도 경비대의 지적이 있었고 독도 경비대는 헬기 진행 방향이 담긴 장면을 요청했지만 직원은 보안상 우려와 진행 방향과는 무관한 장면이라고 생각해 추가 화면은 없다고 답한 것을 확인했다. 이게 또 해명을 했습니다. 보안상 어떤 보안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촬영하면 안 된다고 해요. 허가받지 않은 촬영은 독도 에서 촬영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촬영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 KBS 뉴스로 내보냈잖아요. 그 촬영분.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단독 보도 때문이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었다. 독도 경비대가 원하는 화면이 아니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고 뭐 뒤늦게 영상은 제공했다 이렇게 답을 했고 아니, 지금 그 임명 사고가 났기 때문에 독도 경비대에서 원하는 영상이든 아닌데 일단은 내주고 판단은 독도 경비대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분 1초가 급한 시간이고 자료가 또 하나도 없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제출했어야 되지 않느냐. 당연히 협조를 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군 인권센터가 박근혜 정부 말기 국군 기무사령부에서 청와대 보고용으로 작성된 문서 목록을 또 공개했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문건을 보면 이게 모두 11건이거든요. 11건의 문건을 보면 군인권센터에서는 문서 제목만으로도 군과 기무사가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고 청와대가 관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록이냐면 현 상황 보고서, 또 현 상황 관련 기무사 활동 계획, 현 상황 관련 예비역 안보단체 활동, 주요 보수단체 최근 활동 사항, 탄핵안 가결시, 군 조치 사항 검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문서 목록이 지금 군인권센터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정수석 뭐 부속실 국방부 장관 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뭐 이 등에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한 상황 보고 문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파급력이 커 보입니다. 예, 내용은 아직 군인권센터가 확보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서 제목에 따른 내용이 어떤 건지 지금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 주에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 수사가 사실상 조 전 장관 본인 소환 조사만 남겨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뭐 입시 비리, 웅동학원 뭐 이렇게 지금까지 제기된 세 갈래 의혹에 모두 등장하는 만큼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11일이 이 정경심 교수 구속 만료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조사하고 그게 이번 주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뭔가 잘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 정경심 교수의 건강 문제 때문이거든요. 예. 오늘도 정경심 교수가 건강 문제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늦어도 구속 만기인 오는 11일까지 수사를 마치고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겨야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조사가 지금 다 되지 않았고 빨리 조사를 더 해야 되는데 이런 입장을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정 교수가 먼저 조사가 돼야 조국 장관도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예.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팀한 여기까지만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뉴스 정면승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소리가 이상하게 나온다고 하네요. 잠깐 유튜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정상적인 소리로 들린다고 합니다. 네, 전할 말씀 듣고 옵니다. 네, 1, 2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정치권이 본격 총선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앞서 1부에는 자유한국당 신상진 신정치혁신특위위원장과 총선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오늘 총선 기획단을 발족한 민주당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총선 기획단 여러 의원들과 외부 위원들 중에 눈에 띄는 한 분이 있었죠. 청년 세대를 대표할 인물 프로게이머 출신의 유튜버 황희두 씨인데요. 황희두 씨 직접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더불어민주당 총선 기획단에는 어떤 계기로 합류하게 되었습니까? 민주당에서 연락이 먼저 왔습니까? 예, 관계자분께 연락이 와서 제가 이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받아들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어떤 그런 철학하고 가장 맞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조금 더 젊은 친구들한테도 이런 내용들을 알리고 싶어서 이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그 프로게이머 활동하다가 은퇴하고 사회운동가 하다가 요즘은 유튜버에서 활약하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 민주당이 위원님을 선택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아직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제가 젊은 친구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제가 보다 더 이런 젊은 친구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튜브 활동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올해 1월에 시작했습니다. 올해 1월. 지금 혹시 구독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한 13만 3천 명 정도 있습니다. 1년 정도 만에 13만 3천 명 대단하시네요. 아닙니다. 그래요. 저는 3개월 만에 11만 명인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네. 요즘 유튜버가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정치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수 유튜버, 진보 유튜버 이렇게 했는데 네. 아무래도 강희도 의원은 진보 유튜버로 활동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연락이 갔을 테고요. 예. 혹시 노란 딱지 붙습니까? 아, 네. 노란 딱지, 저도 거기 노란 딱지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고, 노란 딱지가 붙고, 뭐, 일부는 이렇게 해제가 되는 것도 있긴 한데, 예, 저도 그런 게 붙습니다. 예. 제가 왜 여쭤봤냐면, 네.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에서 보수 유튜버만 노란 딱지가 붙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해서, 네네네. 예, 진보 유튜버 활동을 하시는 유튜버한테 한번 여쭤본 겁니다. 사실 그거에 대해서도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는데요. 예, 하세요. 예. 네. 사실 저랑 동료들이 또 있잖아요. 동료들하고 연락도 많이 하는데, 예. 사실 뭐 이게 정말 애초에 그건 이제 왜곡된 그런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저희들도 많이 다들 붙어가지고, 이런 걸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구글에서 확실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있죠? 예, 그냥 뭐 이거는 원칙적인 어떤 정책만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과 정치 사회가 다르지 않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네. 제가 과거에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를 했었는데요. 예. 이제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에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보니까 좀 이제 미리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막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을 많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정치를 처음에 봤을 때는 기사 같은 것만 보고 뭔가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다면 이 사회에 대해서 좀 알고 이제 정치를 하는 분들의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되게 게임이랑 비슷하구나. 이게 전략적으로 되게 대응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게임할 때도 의도적으로 이제 멀티를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멀티를 내주는 이유가 갑자기 그 본진을 막 쳐들어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팔다리를 의도적으로 내주고 이제 몸통을 완전히 이렇게 잘라버리는 막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게 정치도 되게 비슷하구나. 막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던 그냥 막 되게 생각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부분도 이런 게 오해였구나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젊은 친구들한테 조금 더 재미있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프로게이머 출신이시니까 좀 정치랑 조금 이게 정치랑 관련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정부가 너무 게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뭐 예전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셧아웃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모든 근학의 원인은 게임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간다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그래서 저도 게임 중독이 질병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또 학부모님들 대상으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봤고 또 젊은 친구들하고도 이런 얘기를 해보면 온도차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강의나 이런 데 나가면서도 이런 오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좀 더 많은 분들께서 이런 목소리에도 좀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위원님한테 연락을 한 것은 아무래도 20대를 좀 대변해달라 젊은 층을 이런 의도가 있었을 텐데요. 지금 20, 30대 남성들이 민주당에서 많이 실망하고 있다. 그래서 뭐 바른미래당 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또 뭐 젠더 문제,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공정성 문제 여기서 20, 30대가 많이 소외받고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거 동감하세요? 사실 저의 입장에서는 뭐 물론 이제 그런 분노를 하는 부분도 이해는 가긴 갔지만 사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분노를 하는 지점이 좀 같이 분노를 해야 되는데 좀 일정 부분은 분노를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보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젠더 이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30 남성들이 우리는 별로 혜택 받은 게 없는데 자꾸 우리 보고 양보하라고 한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사실 저도 과거에는 그거에 비슷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청년들 이렇게 단체를 운영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나눠보고 직접 귀 기울여보고 하다 보니까 뭔가 소통이 좀 많이 좀 부족했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기본적으로 공감도 서로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그런 대화의 장을 마련해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뭔가 이런 창구 역할을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요즘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총선기획단 첫 회의가 열린다고요?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혹시 어떤 말씀을 하실 건지 여기서 잠깐 오픈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저도 아직은 얼떨떨해서 딱 정하진 못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 뭐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젊은 친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전해드려 볼 예정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일 회의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연세가 어린 걸로 파악이 되는데, 마음 놓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0 청년들이 많이 소외받고 있다. 386 혜택을 다 따먹고 2030은 소외됐다. 이런 이야기 들리는데 2030에게 필요한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청년의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많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뭐 주거나 일자리 부분이 아닌가, 제 주위 많은 청년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크게는 일단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방금 말씀하신 것들 다 좋은데 정책으로 과연 민주당에서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뭔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던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젠더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뭐 주거라든가 일자리를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청년들하고 기본적으로 그 기성세대하고 보는 시야가 되게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어떤 정책적인 논의를 지금 서로 양쪽에서 하다 보면 이게 또 오히려 점점 더 불씨가 커져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당분간은 해야 될 일은 뭔가 이들의 언어가 뭐 어떤 의미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부터 한번 서로 좀 전달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민주당에서 뭐 청년 비례도 만들고 청년의 목소리를 좀 듣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 몇 명만 이렇게 뽑아놓고 제대로 청년의 목소리를 안 들어준 것 같기도 해서 과연 이번에는 그게 좀 먹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염려가 돼요. 사실 주위에서도 정말 많이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당장 이제 하루아침에 이게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목소리들을 조금 더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듯이 좀 더 적극적으로 눈치 보지 않고 내부에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목소리가 그리고 점점 나와야 이게 조금씩 그 내부가 변한다고 생각하는데 뭐 사실은 그래서 이게 되게 쉽지는 않겠지만 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조금 더 같이 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그런 목소리들을 조금 더 최대한 이렇게 부드럽게 잘 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권력이나 권위로 억누르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회의나 이런 데서 당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은 최대한 이제 제 의견을 전달을 하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지를 좀 더 생각을 해보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최대한 계속 소통을 아마 더 시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런 일 있으면 혹시라도 그런 일 있으면 저희 방송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영입됐다 혹은 또 민주당에서 연락이 왔다라고 했을 때 주위 반응도 궁금하거든요. 왜 그런 판에 들어가려고 하냐. 당연히 반대도 있었을 것 같은데. 주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락이 되게 많이 왔는데 일단 우려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또 뭐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좀 지금도 이제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걱정된다. 뭐 왜 그렇게 뛰어드냐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정치라는 게 사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개인의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그렇게 동떨어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데에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직접 더 들어가서 목소리도 전하고 아무래도 정치라는 게 우리의 삶과 연결돼 있다는 거를 조금 더 알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정치에 발을 들여놓았지 않습니까?
정치. 이것도 정치지요. 네. 네네, 그쵸. 예. 네. 그러면은 뭐 만일 민주당에서 공천 제안이 있으면 받아들일 생각은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지금은 그냥 이렇게 계속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어가지고, 예. 뭔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젊은 친구들이 너무 이제 어렵게 생각해서 정치 문제를, 예. 또 각종 시사 문제를 좀 쉽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은 계속 그런 역할을 앞으로도 하고 싶다. 뭐 젊은 친구들하고 많이 소통도 하고, 정치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왜곡된 내용이나 오해받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좀 많이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인터뷰 한다고 해서 네. 황희도 씨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네네네. 상당히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네네. 예. 그리고 뭐 직접 뭐 시위 현장을 찾아간다든가. 예. 그런 것도 봤는데. 예. 아이템이나 이런 건 본인이 다 선정하는 겁니까? 네. 보통 이제 제가 많이 서칭도 하고 요즘은 하루 종일 이제 기사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주위에 또 이제 사회에 관심이 많은 분들한테도 사실 메일이라든가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되게 많이 와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봤을 때 제가 꼭 다뤄야겠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편집도 본인이 직접 하시고. 예. 할 일 많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유튜브는 계속 하실 거죠? 예, 계속 할 예정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청년 대표로서 하고픈 말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어쩌다 보니 이렇게 청년을 대표한다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된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렇게 대표한다기보다는 더 많은 청년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통의 부재가 되게 많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또 오해가 점점 더 쌓여가서 이게 또 불씨가 커지고 이러는 것 같아서 좀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계속 전달하는 그런 창구 역할을 해야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창구 역할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희두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위원이었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여론 분석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민심은 숫자다. 오늘도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실장 승진했잖아요. 네. 조사 본부장이라니까요. 왜 자꾸 실장 불러? 네. 조사 본부장입니다. 분석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고성 취소하겠습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또 정당 지지율 먼저 살펴보죠. 이 조사 언제 하신 겁니까? 지난주에 했고요. 28일부터 1일까지 5일간 했습니다.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무선, 유선, 임의 걸기, 전화 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고요. 3주째 올랐습니다. 한 1.8%포인트 올라서 47.5%가 나왔고요. 대통령 지지율요? 예, 부정평가는 한 몇 주 만에 5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49.1%가 나왔고요. 근데 민주당은 조금 내렸어요. 39.6%. 한국당이 한 3주째 내려서 31.6%. 정의당이 오래간만에 바른미래당을 제쳤습니다. 물론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요. 5.1%가 나왔고요. 바른미래당은 4.5% 등 나왔습니다. 예. 대통령 지지율이 오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지난 14일 날에 조국 전 법무장관이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일간 변화를 보면은 등락은 일부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조국 정국에서 이제 벗어나는 흐름들이었고 그것이 가장 이제 근간에 깔려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국이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문 대통령의 행보가 일반 대중들의 조금씩 눈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 기간 동안에 잘 모르시겠지만 경제 행보도 많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들르든지 현대차 들르든지 그리고 지난주 초에는 이제 AI 컨퍼런스 참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보도가 상당히 많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지난주에 문 대통령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죠. 이제 애도 분위기가 많이 흘렀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전화가 걸려갈 때
국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좀 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한 3가지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지 않았다면은 지지율 반동은 없었겠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 문제의 그동안 한 2달 동안의 근원 자체가 이제 거치 문제였기 때문에. 예. 그러면 윤희용 센터장님. 예. 검찰이 이번 주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한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에 또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 지금은 이제 단정적으로 확신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요. 다소간 이제 그것이 국민들은 정치권에 또는 정치권 인사나 정당으로부터 정보들을 받아들여서 어떤 자기의 판단을 다시 이제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야당 쪽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소환되게 된다면 어쨌든 그간의 의혹들 이것이 일정 부분 이제 드러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조국 전 장관 그 사태에 대한 이제 국면을 다시 한번 부활시키려고 하는 공세가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수 성향층이라든가 또는 보수 성향이 다소 약한 분들은 일정 부분 영향받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제 지금까지도 그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한 공세가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에도 계속 됐었다는 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우리 권 부문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높아졌다는 점을 보여주면 그것을 감안한다면 그것이 파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제 여기서 하나 제가 봤을 때는 이 과정 중에서 여권에서 일부 어쨌든 여권 스피커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최소한 이제 여권 자체에서는 이 이슈 자체를 굉장히 로키로 가져가려고 하는 전략들이 지금까지 좀 있었다고 봐요.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에. 그런 면에서 조국 전 장관이 소환됐을 때도 이것이 이슈와 쟁점화를 여권에서 맞받아치지 않고 로키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부정적인 타격이 생각보다는 적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전망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이 조국 정국 속에서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민주당과 거의 근접하는 지지율이 나온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옛날로 돌아갔단 말이죠. 이 분석하는 사람들은 한국당이 소위 말한 연이어서 헛발질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측근복은 없는데 야당복은 있다. 이렇게 조소를 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그 일들이 최근에 많이 벌어지긴 했어요. 표창장이라든지 가산점이라든지 또 문 대통령을 지난번에는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비하하는 이제 논란도 있었고 또 민경훈 의원의 어떤 문 대통령 어머님 돌아가신 것 관련해서 비아냥거린 부분들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최근에는 영입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박찬주 이제 공관병 이제 갑질 논란이 있었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도 이렇게 영입을 하려는 시도도 있었고 한 너댓 개가 한 2주 동안에 계속 이어졌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헛발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박지원 전 대표에 공감을 하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국당이 한 30% 중반 후반으로 올랐었던 때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 2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국 때 한 번 그랬고요. 그리고 5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 대표가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쭉쭉쭉 올라서 5월 2주차에 무려 34%까지 올랐거든요. 그런데 그때 오를 때에 공통점을 공통분모를 내보면 반사이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반사이익이었고 그리고 5월 중순에 오를 때도 경제 민생이라든지 2차 북미 회담의 합의 결렬이라든지 이 기간에 손혜원 이제 의원의 논란 이런 것들 다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반사이익인데 이 반사이익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게 자신의 능력을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 조국 정국에서는 가장 큰 이제 논란의 핵심이 공정의 문제에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문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의 대학교육 대입 입시를 매개점으로 해서 공정의 이슈를 주도권을 뺏겨버렸거든요. 그러나 어떤 비전과 어떤 철학의 문제를 어떤 반사이익을 받을 때 그것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파트너가 있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사이익을 얻으면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실패했다. 지금 권순정 법무장이 얘기했던 표창장 문제라든가 고소고발 당한 의원들에게 공천에 플러스 알파를 준다든가 박찬주 대장 문제라든가 이게 전부 의원 개개인이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고 지도부에서 문제를 일으킨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황나 투톱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뭐 계속해서 사실 그 공세들은 있었고 조국 전 장관 사태 국면이 사실은 두 명의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고 좀 안정성을 강화시켜준 측면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 국면이 벗어나게 되면서 이제 플레이어로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에서 역할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제 잡음들을 사실 이제 차단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한국당의 정당 지지율이 지금 이렇게 오른 것은 반사효과적 측면이 이제 상당히 컸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경고성을 더해가면서 상승하지 못했다는 측면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본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또 탄탄하게 정당 지지율을 한국당이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인재 영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이제 근본적 차원에서의 인적 쇄신이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국민들은 한국당이 지난 정부의 탄핵과 연관되어서 인식하는 측면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조사에서 비토 정당으로서 가장 또 높게 나오기도 하는 측면이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과 지금 몇 명의 새로운 인물의 인사 영입을 넘어서 이전과 근본적으로 단절되는 모습을 보이는 인적 쇄신이 좀 필요한 측면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보수가 여러 가지 정당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에서 과거에는 없던 현상인데요. 다른 정당 보수 정당과의 통합론이 통합을 해야 여기서 이제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한 40%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면 지금처럼 30% 초중반에서 좀 불안정성을 좀 보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딱 30초만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한국갤럽 발표 이후에 주말에 조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당 가기가 집중 포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걸 내용들을 보면은 한국당 지지율이 엄청 많이 떨어진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양극화가 아주 심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른바 집토끼라고 하는 보수층에서 무려 한 10명 중에 7명 가까이 여전히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6.13 지방선거 때는 중도층이 10% 중반에 머물렀는데 빠졌다고 해도 20% 후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한국당의 지지율이 많이 꺼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네. 예. 그래 어쨌든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총선 때까지 빠진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절치부심할 텐데요. 아까 일부에서 신상진 의원이랑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무적 판단 이야기를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는 게 하루 이틀 만에 회복되거나 생기거나 하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정무적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은 사실 조국 장관이 있을 때의 장애투쟁을 결합하는 거, 그리고 조국 장관이 없을 때의 장애투쟁을 결합하는 거, 이 부분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중도층의 인식에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조국 거치 문제가 해결된 상황 속에서 중도층 중심으로 해서 민생의 문제는 경제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정쟁의 문제에 있어서 피로감을 느끼는 문제, 이 부분도 상당히 큰데 지금 상황에서는 장애투쟁에서는 거두어들고 의회 중심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좀 실책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을 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떤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 잘 잡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은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당의 철학과 비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박찬주 전 대장 인사 영입과 관련해서도 해당 본인은 이제 여러 가지 또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은 무죄로 판명이 된 것도 이제 있고 한 상황이긴 한데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이제 생각을 그렇게 하면 팩트가 아니더라도 그것은 정치적인 세계에서는 정치적인 사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공감면 갑질로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것이 실제 팩트가 아니다 또는 오해가 있다라고 하면서 하는 것은 국민이 사실로 생각하는 정치적 사실로 생각하는 것을 사실은 이제 깨부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악재가 된다거나 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표창장이라는 가점 주는 거. 어떤 국회 폭력과 관련한 사안인데 국민들은 거부감들이 큰데 그것을 표창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집회에 같이 지도부가 참여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국민 정서와 약간 이제 괴리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아까 신상진 의원이 이제 정무적 감각의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얘기하는 사례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민주당 얘기해 볼까요? 민주당이 총선 기획단을 띄웠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의원의 하위 20%를 교체하겠다라고 했는데 불출마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25% 아니냐. 4명 중에 1명을 물갈이한다. 이런 물갈이가 어떻게 중도층한테 먹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이제 중도층 특히 가장 이제 큰 것이 정치 이제 불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사용하는 표현 중에 정치 불신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언론에서는 이 사람 재선 정치인입니다. 뭐 삼성 국회의원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 사람 2번 해먹었어. 3번 해먹었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정치권에서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 불신이 강합니다. 그 사람이 예. 어떤 이제 의정 활동 여부를 떠나가지고 예. 그런 상황에서 중도층들은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보다 긍정적이라는 인식을 이제 기본적으로 갖게 되기 예. 마련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뭐 물갈이 폭이 많아지게 되면 어쨌든 총선 변화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은 정당에 비해서는 다소 이제 우위를 점해서 나아갈 수 있는 장점이 뭐 역대적으로 이제 있어 왔다고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50%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고요. 자, 내년 총선은 대통령 후반기 임기 중에 치러지는 만큼 현 정부 평가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일단 문재인 정부 후반기 최우선 과제와 관련해서도 여론조사를 했죠. 예, 이제 최우선 과제를 한 5개 정도를 제시를 하고서 그중에서 후반기에 가장 집중해야 될 정책 국정 과제가 뭔지를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역시 경제 활성화가 41.1%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권력기관 개혁 역시 한 4명 중에 1명, 한 24%가 꼽아서 상당한 수로 나왔고요. 그리고 항상 국민통합은 이제 예전에 비하면 많이 밀렸었는데 조금 퍼센트는 낮지만 한 10%에 육박하는 걸로 3위로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었던 공정의 문제, 이제 공정사회 실현이 한 9.2%가 나왔고요. 그리고 한반도 평화 안보 이런 부분들은 좀 뒤로 밀렸습니다. 역시 경제 활성화가 사실 가장 큰 이제 최우선 과제로 느끼고 있고 권력기관 개혁 역시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보면 이제 이 조사 보면 경제 활성화가 가장 높게 나오는 것은 이제 당연하긴 할 텐데요. 권력기관 개혁도 24%로 상당히 높게 주목할 만한 점이고 그것이 이제 국민들이 본인의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이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비율이 나왔다는 것이 이제 주목되고요. 국민통합이 나와서 이제 3위로 사실 10%로 이제 높지는 않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경제 관련해서 성과를 내기는 어쨌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높아졌던 것, 그 이면에는 사실은 저는 이런 측면도 크다고 봅니다. 뭐냐하면 이제 7대 종단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런 통합의 행보를 보인다거나 또는 이제 새마을운동 행사에 가서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 발전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또 통합적 메시지를 보내고 또 대통령 이제 모친상일 때 여권의 지도자들은 잘 만나지 않고 야권제 지도자들 야당 지도자들 대표들은 어쨌든 이제 조문을 허용하면서 만남을 하면서 통합의 행보를 또 보인 측면들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있어서 긍정평가 비율을 높고 우호적 시각을 높이는 데는 효과가 좀 있는 것으로 저는 이제 분석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국민통합 비록 이제 비율은 낮지만 어쨌든 중요하게 비중을 두고 행보를 보여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조국 정국에서 어쨌든 여야로 나누고 진보 보수로 나눠서 뭐 거리로 나가기도 했기 때문에 국민 분열이 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이 국민통합의 9.8% 이렇게. 맞습니다. 국민통합 이 부분은 양극화하고 완전히 반대 동전의 양면입니다. 정부 여당 양극화가 심화가 될 경우에는 이른바 보수층이라고 하는 어떤 그 남의 표라고 볼 수 있겠죠.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가져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도 국민통합 이런 부분들 신경을 써서 양극화를 낮춘다고 했을 때 보수층이라든지 보수적인 성격의 중도층을 끌어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아마 검찰을 이야기하지 않나 싶은데. 맞습니다. 그렇죠? 검찰로 다 정치시켜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진보층에서 여기에 많은 점수를 주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중도를 포함해서 그 보수층 같은 경우는 경제 활성화를 1위로 압도적으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권력기관 개혁의 진보층에서 1위가 나왔어요. 역시 많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 그런데 이 경제 활성화라는 게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거고. 그렇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어느 정도 해야 이 정부가 경제 활성화 시켰네라고 생각을 할지. 그 90년대 초반에 91년도인데요. 그 MBC 웃으면 보게 프로그램에 경제를 살리자는 코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좋았다고 하는 그때조차 거짓말 안 해요. 이동영
이동영 씨 나이가 우선 보기가 그걸 못 보는 나이인데. 제 나이가 몇인데요? 나보다 한참 어른 같은데. 그래서 이제 경제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경제 성과가 좋았을 때 이제 지나봐서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쨌든 그 당시에는 국민들이 뭐 경제적인 이제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이제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정적 평가가 항상 높을 수밖에 없는 이제 방식적 특성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서 어떤 정부가 잘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쨌든 그 국면을 넘긴다거나 또는 성과가 잘 나오지 않더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대기업 방문한다든가 공장 뭐 현장 시설들을 방문한다든가 경제 인사들을 만난다거나 이런 경제에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그 분야에 비중 있게 행보를 보이는 것, 국가 지도자가 또 정부에서 그 분야를 굉장히 신경 쓰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것, 그것이 당장 성과는 좋아지지 않더라도 국민들은 안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그런 이제 경향들을 이런 조사들에서 보여왔기 때문에 당장 이제 성과 나지 않더라도 이 분야에 대한 이제 집중 행보는 꾸준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할 땐 뭐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니까요. 국민들이 어느 게 중점을 두고 있는지 조금 살펴보고요. 네. 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경제 실정을 비판하면서 민부론을 제시했는데 이것도 이번에 어떻게 여론조사할 때 포함됐었습니까? 민부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런 거는 포함 안 됐고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조사 전문가들이니까 이 민부론. 자유한국당이 민부론을 내세운 것은 지금 경제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대안을 내놓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국민들한테 조금 먹혔을까 어땠을까? 일단은 이제 이 민부론이라는 표현 자체를 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민부론 얘기하는 것은 일단은 이제 비슷한 것이 지난번 김병준 비대위원장 때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는 I 폴리틱스라고 해가지고 국민 개개인이 자유를 얻고 국민 개개인이 부유하게 되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I 소문자 I 폴리틱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보수 야당의 입장에서는 현 정부가 너무 국가 주도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국가 주도의 경제를 추진하면서 국민들이 가난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제 비판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내세운 이제 민부론도 국가가 주도하면서 국민들은 가난해졌기 때문에 백성이 부유해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민부론을 이제 내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상 이제 야당이라든가 다른 쪽에서 경제 정책을 이제 내세우는 경우가 국민들이 쉽게 잘 알 수는 없는 것인데요.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들어볼 만한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정치적으로는 이 민부론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정부에서 국가 주도의 정책이 현 정부의 어떤 백성들, 국민들을 가난하게 했다는 것을 이제 부각하는 정치적 효과를 이제 부각하는 측면도 크기 때문에 이렇게 네이밍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아까 했던 조사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하고 정당 지지도. 네. 응답률 혹시 몇 %? 5.5%. 5%. 네. 예. 7558님께서 응답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뭐 7558님이 꼭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건 아니고요. 응답률 5%라 그러면 3,000명한테 전화해서 응답률 5%면 150명만 대답했네. 이게 어떻게 여론조사 되느냐. 이게 이렇게 문의하신 분이 많은데 그게 아니죠. 맞습니다. 네. 완전 응답이 2,500여 명이고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5%면 그거는 100%니까 20배죠. 20배를 더 전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한 5만 정도한테 전화를 다 돌려가지고 그게 완전 응답만 2,500명.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해 없길 바라고요. 하나만 더 합시다. 리얼미터에서 타다 찬반 여론조사 했죠. 예, 지금 이 논란이 정말로 이게 이제 검찰, 법무부, 국토부까지 내부 정책 조정까지 지금 이제 논란이 되어서 이제 커지고 있는데 이제 여론조사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제로 긍정적인 응답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타다의 긍정적. 지난주 금요일 날에 그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하면서 공유 경제를 기반으로 한 혁신 서비스이다. 긍정적인 인식이죠. 요걸 하나로 하고 공정 경쟁을 위협하는 불법 서비스이다. 요 두 개의 인식 중에서 이제 공감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했는데 혁신 서비스라는 응답이 49.1%가 거의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불법 서비스이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평가가 25.7%로 전체적으로 혁신 서비스를 완전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난주라든지 이렇게 타다에 대한 이제 그 국회 앞 이제 집회도 있었고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데 일반 국민들한테 전화를 해보니
긍정적인 인식이 한 2배 정도 더 높았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조사한 결과인데. 맞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지금 타다 서비스는 서울에서만 서비스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만일 서울만 해서 조사를 했다고 하면 더 올라갔을 확률이 전 높다고 봅니다. 아, 그런가요? 지금 서울 왜냐하면 서비스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는 대답이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서울 지역으로 보면은 혁신적인 서비스이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가 55.4%이고 예. 그래서 조금 더 높죠. 제가 준 여론조사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국민들한테 다 할 수 있는 것이 타다에 대한 논란이 워낙 전국적으로 진행이 그렇죠. 되어서 조사는 다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조사 개요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조사는 역시 금요일 날에 했었고요.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응답률은 5.2%이고요. 조사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그 조사 방법과 동일합니다. 예. 근데 지금 거의 모든 지역, 연령, 직업, 이념 성향, 정당 지지층에 상관없이 긍정적 답이 우선이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보수층에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높고요. 나머지 중도층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지역, 대부분의 세대가 긍정적인 인식이 훨씬 높았어요. 이런 결과를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이런 경우가 정책 결정자들은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인데요. 예. 이제 국민들의 여론과 실제 지금 이 실정법이 배치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면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우에 어쨌든 국민들의 뜻이 법이라는 것이 이제 국민들의 어쨌든 그것이 의견들을 반영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또 택시업계에서는 이제 과거에 비해서 많이 이제 또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뭐 이제 친절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제 많이 보이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택시기사님들 이제 이전과도 많이 달라지는 이제 긍정적인 모습들로 평가되기는 하는 측면도 있는데 또 어쨌든 타다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서비스에 대한 선호하는 이제 국민들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여론을 바탕으로 어쨌든 타다 측과 또는 기존 택시업계와의 대화와 논의를 통해서 어쨌든 국민들에게 어쨌든 서비스 좋은 결과가 법안으로 이루어지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모름 무응답 또 상당히 많네요. 아직은 뭐 이 타다 서비스 이제 연배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공유 경제라는 표현을 이제 선택지에 넣었기 때문에 공유 경제라는 단어가 이제 약간 또 연배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려운 단어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아마 무름몽답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공유 경제든 혁신 경제든 어쨌든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서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네. 스마트폰 도입과 함께 기술이 발전하는 건데 역시 타다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쓰는 것이고 근데 이렇게 되면 연세 많은 분들은 이 서비스에 소외되는 것 아니냐.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반대가 연세 많은 분들 중에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타다 이 부분들 같은 택시업계의 어떤 생존권의 문제. 그간에 원래는 논란이 됐던 부분들 택시업계 중심의 주장을 중심으로서 보도가 상당히 많이 되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다만 이제 그 세대가 이제 낮은 쪽 중심으로 해서는 아무래도 이것이 지금 경제 상황이 지금 어렵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신산업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을 이제 고용하고 하는 신산업으로 인식하는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택시 서비스가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그러한 또 불신에 대한 부분 이제 새로운 서비스의 옵션을 하나 소비자가 가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류가 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총선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칩시다. 지금은 6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총선이. 예. 네. 그 지금의 지지율과 6개월 후에 지지율이 그대로 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작년 6.13의 구도는 분명히 아니다. 지금 이제 그 자유한국당의 3조 연속 떨어지긴 했지만 리얼미터 기준으로 여전히 30%대 초반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거에 가면 갈수록 양극화 그러니까 집토끼의 자기 집을 찾아가는 건 더욱더 고쳐가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예전에 6.13 지선 때는 자유한국당이 보수층에서 50% 중반까지밖에 못 얻었어요. 그 중도층에서도 지금 같은 경우는 한 30% 가까이 얻고 있는데 이런 상황 구도 자체는 등락은 있겠지만 조금 강세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10초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이제 총선은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니까 야당을 꼭 좋아하지 않더라도 정부 여당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비판적인 분들이 야당이란 도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뭐 격차는 지금의 정당 지지율보다는 다소 이제 좀 줄어들거나 또는 야당에 대한 다소 이제 프리미엄을 줄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